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드린 거에는 없는 건 예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삽입한 건데 뭐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냐면 오늘 이제 학습하려고 했던 두 가지는 끝났어요. 그렇죠? 예, 목성과 토성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차트를 읽을 7개의 별은 각각의 성정들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그렇죠? 어떤 거를 가리키고 있는지 지표를 다 그 학습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사회적 정체성, 소셜 플래닛까지 지금 학습을 한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할 거거든요. 컬렉티브 플래닛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 이 컬렉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약간 그룹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성향. 이 세대는 어떻더라라는 식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별들은 지난번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네. 84년 걸려요. 천왕성, 해왕성 165년 걸려요. 명왕성 248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천왕성 같은 경우 84년이면 나누기 사인이 총 몇 개? 12개. 그죠? 나누기 12하면 7 되죠? 7일은 7, 2, 7이 14, 딱 84, 7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 사인을 넘어가는데 7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도는데 84년 걸리니까 12개로 나누면 한 칸 넘어가는데 7년 걸려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무슨 냐면 제가 75년 토끼띠란 말이에요. 75년이면 제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태어난 7년 바운더리에 태어난 친구들은 다 천왕성이 같은 사인에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죠? 해왕성은 165년이에요. 나누기 12하면 제가 계산해 봤었는데 뭐 13.75 뭐 이렇게 나와요. 14년이죠. 대충 어림잡아. 14년 지나야 얼만큼 이동해요?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앞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기준은 정해지겠지만 14년 동기가 다 같은 라인의 해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컬렉티브 플래닛이에요. 그 7년 동기들은 다 그런 성향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세대의 느낌이 자기를 기준으로 한 7년 정도, 7년이면 뒤로 2년, 앞으로 5년 하면 그 7년이 공간에 해당하잖아요. 그 7년 바운더리는 이상하게 성질이 비슷해. 근데 그쵸?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별들인 거야. 그게 바로 집합적이라는 겁니다. 그 세대 경향성이 컬렉티브 플래닛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나랑 7년 정도 텀은 이상하게 동질감이 있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대학 다닐 때 보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이상하게 진짜로 이거 진짜 실합니다. 제가 뻥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 학번이 93학번이에요. 그죠? 93학번인데 92학번까지는 데모를 열심히 했어. 진짜로. 92학번까지는 대자보 붙이고 데모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93학번부터 대학에 들어오더니만 이 자식들이 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I don't care야. 왜 내가 거기에? 라는 느낌이에요. 선배들이 93학번부터 완전히 애들이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이 토끼띠들 태어나는 75년생부터 그 앞세대하고 이 유라노스가 바뀌어요. 딱 한 칸이 넘어가. 그 다음 세대부터 이게 한번 바뀌는 텀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 뒤로 저부터 75, 76, 77, 78, 79, 80, 한 8일 정도까지는 이 유레너스가 다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74, 73 애들이랑 안 놀아요. 네. 주로 80 이쪽 애들이랑 놉니다. 그쪽이 바로 저랑 코드가 맞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세대 간의 이 문화적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주는 별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접근해 보겠다라고 상담을 좀 했고요.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84, 165년이라는 명왕성은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그 제끼고 한 크랙을 넘어가는데 7년 혹은 14년 정도까지 걸리는 별들이다. 먼저 유라노스 한번 보겠습니다. 유라노스의 키워드 뭐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를 한국말로 해놨긴 했는데 뭐예요? 체인지, 변화, 리버레이션, 자유, 그죠? 지금 손 딱 들고 깃발 하는 거 민주노총 느낌 딱 나죠? 그죠? 데모하는 별입니다, 이거. 유라노스는 뭔가 변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사인하고 뭐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별? 화성? 사인 중에 변화하면 변화 아까 그 제 키워드 중에 물병자리. 물병자리가 사회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물병자리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유레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자리. 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이제 그 키워드들 보면 되게 근데 이게 꼭 변화라는 게 그런 사회 변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유레너스에 달려 있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인텔렉트라는 단어도 있고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발명가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꼭 사회운동만 해서 변화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구를 여기 지금 여기 있네. 전구.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를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인류가. 그러면서 인류의 문화가 확 바뀌잖아요. 그것도 뭐야? 체인지고 리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자유를 얻잖아요. 저 전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밤에도 술 먹고 놀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촛불 켜놓고만 놀아야 됐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안 놀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체인지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는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예요. 변화라는 의미 속에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꼭 해야 되나? 맞나요? 영어 선생님? 어떤 뜻이 더 강하죠? 맞겠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혁명, 변화 그런 느낌의 단어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URANUS, 유레너스라고 이제 영어 발음은 합니다. 영어 사전적으로는 유레너스라는 발음이 그 쓰이는데 보통 이제 이게 그 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이거를 보통 우라노스라고 있습니다. 우라노스 그냥 이렇게 그 라틴 발음 그대로, 알파벳 발음 그대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이 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천왕성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떠올릴 단어를 꼭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전 자유를 기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유라는 유라노스라는 별은 발명과 자유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유고 그 변화를 꿈꾸는데 자유의 변화. 왜냐하면 자유로움이 사람들의 삶을 자유를 추구했던 게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장 크게 갖고 왔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 뭐예요? 자유를 꿈꿨던 거예요. 그렇죠? 왕권에 그 얽매였던 그것들을 깨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자유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요. 혁신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명과 같이 연동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키워드들 보면 되게 이제 이기적인 부분들의 한 절반 그리고 약간 반항적인 느낌이 절반 그런 식의 의미에서 두 가지 변화를 이 천왕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고요. 통찰력, 발명, 지적 능력, 이성적, 혁신, 독창적 이런 단어들은 아까 말한 인텔렉트한 부분에 관련된 그 변화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덤, 즉 자유, 리버레이션을 위한 해방과 급진, 반항, 독립, 혁명 이런 쪽은 아까 말한 자유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된 키워드라고 느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에서 크게 천왕성을 인식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반항적이긴 해요, 사실. 유레너스가.
이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나중에 삽입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인쇄는 며칠 전에 해놨다가 나중에 여기에만 그 신 이름이 없으면 뭐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신 이름만 적어 놓은 건데 우라노스 앞에 나왔던 사진 다시 재반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아이고. 앞서 이 사진을 그 그림을 이 명화를 올렸던 건 이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렇죠? 크로노스를 해서 올려놓고 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였다면 이번에는 이분. 그렇죠? 크로노스를 칭하는 별이 바로 우라노스를 칭하는 별이 바로 이 천왕성이다라고 하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라노스가 가이아는 대지의 신, 땅의 신이었고 하늘의 신이 우라노스였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아이들에게 추출당한 우라노스. 이 두 개의 별은 색깔을 딱 보기 대칭적으로 보여주기. 이 친구가 천왕성이고요. 이 친구가 해왕성입니다. 바다 색깔 나죠? 해왕성입니다. 두 개를. 실제로 우주선이 나사 애들이 이상한 무인 우주선들 쏘잖아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계속 달려가게 해서 하는 별 중에 이 별들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천왕성. 유레너스가 실제로 발견된 건 1781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훨씬 근현대로 들어와서 발견된 이 발견 자체 만원경이 실제로 사용되고 윌리엄 허셜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고요. 그나마 천의 명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발견돼. 왜? 그나마 가깝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가까운 그 모양이 많이 틀려요. 이게 해명이에요. 이게 천이에요. 이게 토성이잖아요. 이게 비율로 이렇게 몇 킬로스까지 우리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비율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가깝잖아요. 그나마 얘들은 훨씬 멀리 있는 거예요. 해하고 명은. 그렇죠? 심지어 명은 지금 축출당해 가지고요. 태양계에서 빠졌어요. 태양계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현대 점성가들은 그냥 쓰던 거니까 계속 씁니다. 근데 이제 고전 점성학에서는 좀 이제 지향하는 별들이긴 하죠. 1978년에 했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는 바보 카드가 바로 유레너스에 매칭되는 별입니다. 사실은 바보 카드를 초창기 에는 바보 카드를 유레너스에다가 안 붙이고 그냥 공기 사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말았는데 바보 카드랑 연결돼 있어요. 바보 카드 떠올리면 유레너스가 뭐라 그랬죠? 자유. 그죠? 가장 자유랑 어울리는 카드를 한 장을 떠올려봐라고 하면 이 바보를 떠올리게 되겠죠?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넵튠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고요. 우리말로는 해왕성, 바다 해자 진짜 씁니다. 해왕, 천왕, 하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 별 이름 천왕이에요. 유레너스가 하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넵튠은 실제로 포세이돈의 로마 이름이에요. 넵튠이라는 게 포세이돈이 그리스 이름이라면 넵튠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자체가 넵튠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세이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왕? 해왕. 해왕, 바다의 왕이에요.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의 키워드는 뭐냐면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단어죠. imagination. 그죠? transcendence인데 보통 이제 제가 그래서 넵튠을 설명할 때 그냥 한 단어로 기억을 하라고 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그 환상을 꿈꾸고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넵튠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넵튠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오면 그래서 이 넵튠이 발견된 시기가 보면 1846년이거든요. 1846년에 이때 이 환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뭐가 발견됐다고 하냐면 영화의 장르가 처음 시작하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다 글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 인간 세계의 하나의 기록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은 거기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지언정 그 자체가 환상이라는 개념의 느낌이 아니었다면 이때는 그런 식으로 환상의 느낌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키워드를 보면 chaos confusion, 그죠? chaos confusion, 아이고 이게 그러냐?
chaos confusion, 무슨 혼란의 공간이죠. 그다음에 spiritual escape, 정신의 탈출. 이런 식으로 요가하고 있는 분 보이시죠? 그렇죠? 넵튠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명상, 자신의 해탈 이런 거를 꿈꾸는 자유주의자, 히피족들 이런 친구들의 경향성들을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별이고요. 여기도 이제 보여주시다시피 이렇게 뇌과학, 우리 이제 학교에도 있듯이 뇌에서의 뭔가 깨우침 같은 것들을 대표하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처럼 보여요? 연꽃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그 연꽃, 해탈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명상, 그리고 요가, 이 명상이죠, 이거. 명상, 그리고 이런 불교의 해탈, 그리고 정신의 깨우침, 그런 것들이 넵튠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일러서 볼 수 있겠죠. 우리말로 정리를 몇 가지 해본 해왕성의 키워드는 초월적 자유, 초월적인 자유와 통합 등등을 대체적으로 이제 뭔가 변화를 꿈꾸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성주의라든지 황홀 이런 키워드, 초월 이런 키워드를 저는 이제 판타지 느낌은 이것도 이 친구가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상상력과 초월 등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과 판타지. 또 넵튠은 보통 이야기를 한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 해왕, 즉 이 포세이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냥 바다의 신이다. 혹은 이제 뭐 파도를 일으키고 삼지창을 쓴다. 그 다음에 무슨 영화 보면 뭐죠? 디즈니 영화 쪽 보면 이렇게 무슨 비늘처럼 해갖고 막 나타나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식으로만 포세이돈을 생각을 한 인어공주 아버지쯤 정도 되는 사람이 포세이돈인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서양 친구들한테 포세이돈은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 그렇죠? 다분히 제우스의 이 친구가 형이에요. 제우스보다 이 친구가 더 위의 형입니다. 그래서 형인데 제우스랑은 성향이 전혀 많이 달라요. 제우스는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고 뭔가 혼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다면,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제우스처럼 뭔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서양의 그런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많이 등장하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파란색 별, 이 해왕성 넵튠이고요. 이 넵튠이 천왕성보단 좀 더 있다가 발견돼요. 그렇죠. 1846년에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넵튠. 이것도 그래서 현대 점성학에서는 사용은 하나, 이거는 한 사인 넘어다니는데 17년 걸리니까 14년 걸리니까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행드맨, 세상을 거꾸로 본다라고 하는 행드맨, 이게 오딘이라는 이 북유럽 신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넵튠을 포세이돈으로 매칭하는데, 또 다른 유럽 쪽에서는 이 넵튠을 오딘이라고 칭하는 그런 점술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현대 점성가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든지 어떤 신이랑 명칭하든지,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넵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포세이돈의 다른 별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토는 그냥 죽음의 별이에요. 죽음의 별, 진짜로 죽음의 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스콜피오의 화성과 같이 짝을 이루면서 현대 명리에서는 움직이는 별입니다. 앞서 넵튠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책에서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책 잠깐만 볼게요. 74페이지. 천왕성. 내용은 앞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랑 거의 중복이긴 한데요. 집에 사인 보시면 물병 자리하고 연관되어 있다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는 해두고 가셔야 돼요. 물병이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별이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별인데 천왕성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해왕성은 판타지라고 제가 여러 번 그랬는데, 사인 중에서 제가 판타지 얘기했던 게 무슨 사인이에요?
넘겨보시면 나와요. 96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온다니까. 해왕성은 바로 물고기 자리에서 자신의 집에 쌓인 힘을 얻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 그래서 초월, 그렇죠? 초월의 별자리가 바로 해왕성, 환상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환상, 판타지라는 말을 제가 계속 묻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명왕성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78페이지 넘겨보시면 전갈 자리. 스콜피오는 원래 화성의 자리예요.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플루토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이 그냥 그 공유 지분을 나누고 가진 거예요. 반반 50-50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플루토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 모습과 이게 다크 브라운의 색을 해서 화성적인 느낌하고는 같은 닮은 듯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플루토에 이 화산이 있는 건 뭐냐면 화산이 빵 하고 터지는 그 열기 속에 뭐가 있어요? 화산이 터지면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형이 바뀌어요. 산이 생긴다거나 바다로 치자면 섬이 하나 드러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꿈꿉니다. 죽어야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바로 그 다음에 변화를 꿈꾸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플루토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화, 이 변화라고 하기는 뭐라고 할까?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라는 말보다는 좀 더 강한 변형. 변형이라고 할까요? 네. 네. 변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플루토에 표현되고요. 플루토 인 차트에서 그 키워드 있는 건 라이프 앤 데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별. 그죠? 명왕이라 그러잖아요. 명왕이 누구예요? 염라대왕을 명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 명왕, 염라대왕이 명왕입니다. 우리가 명왕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죽음의 신이라는 동양적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플루토는 하데스이자 플루토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넵튠과 포세이돈이 같은 이름이에요. 플루토와 하데스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왕성은 죽음, 변형, 재생 이런 키워드를 들어올리시면 되고요. 다분히 약간 위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왕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너무 느리고요. 그래서 명왕성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뭐 이 성정이나 그 사람의 흐름을 보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 같은 거를 따질 때 이 명왕성이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사인을 옮기고 누군가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치운을 할 때 명왕성이라든지 해왕성, 천의 명들은 많이 사용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좀 하겠는데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운을 보는 기법이 있는데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라는 운을 볼 때 바로 이 천의 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대 명리가들은. 네, 고전 명리가들은 그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현대 명리가들은 되게 중요한 시운법 중에 한 가지고 그때 많이 사용하는 별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뭐 위기, 변신, 파워, 금기, 생존, 비밀도 있고요. 삭제와 갱신도 당연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내면의 성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철학적이거나 이제 이런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그 죽고 삶, 죽음 카르마적인 약간 업보, 자기 전생 이런 것들을 논하는 행성으로 떠올리시는 게 맞다. 지옥의 신 하데스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지옥문을 지키는 저기 얼굴 세 개 달린 저 개가 하데스의 애완동물이죠. 이것도 실제로 우주선이 가면서 찍어놓은 명왕성의 그림입니다. 좀 되게 다크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얘가 1930년대에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미국 천문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못 끌고 갔고요. 2006년 돼가지고 행성에서 빼버렸습니다. 전 세계 이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뺐던 이유가 공정궤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정궤도가 되게 길쭉하게 무슨 해성이라고 알죠? 꼬리 달린 해성처럼 길게 늘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어쩔 때는
얘보다 앞에 있던 그 해왕성 있잖아요. 해왕성보다 더 안쪽으로 돌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딱딱딱 나누어서 행성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소행성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행성들과는 분명히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구보다 작은 거는 that's okay. 근데 지구보다 작은 게 아니고요. 달보다 작아요. 달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플루토는 행성에서 2006년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저도 신문 기사에서 이거를 직접 읽었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플루토가 행성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단 1930년 이후에 클라이드 톰보가 플루토를 발견한 이후에 현대 점성학 속에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점성학은 아무리 빨라야 1930년 이후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현대점성학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아무리 빨라봤자 1930년 이후에 생겨난 시스템인 거야. 그죠? 타로 카드가 1909년도에 실제로 웨이트 타로가 나왔는데, 그죠? 골든던 애들이 180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그 골든던 애들이 이게 점성 시스템이랑 매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천의 명은 여 차트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현대 명리가들이 더 그 느낌을 더 붙인다면 저지먼트에다가 플루토를 붙입니다. 이게 죽음의 심판이잖아요. 죽고 나서 천당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하는 심판이 저지먼트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플루토의 별을 붙여놓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행성 파트의 마지막 그 리뷰고요. 예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예제까지 넣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성들을 다 익혔을 때 이걸 암기를 이 자체만 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하나씩 기억해야 된다면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라는 뜻으로 머릿속으로 암송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태양은 발산하고 다른 에너지들을 흡수하죠. 빛들을 흡수하는 거고요. 수성은 소통하고, 금성은 화합하고, 화성은 파괴하고, 목성은 확장하고, 토성은 방어한다. 경계를 두고 자기 방어를 하는 느낌. 천왕성은 자유이고, 해왕성은 환상이며, 명왕성은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읊조리면서 외워두시면 각각의 단어들이 뭘 의미했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해 가시면 되잖아요. 배웠던 것들을, 키워드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리뷰를 할 건데, 태양과 달과 수성은 기본적으로 기륭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짝지들은 금성은 기란성이고요. 화성은 흉한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성은 기란행성이고요. 토성은 당연히 흉한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 여성으로도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달과 금성은 여성의 별로 보고요. 남성의 별로는 태양과 화성을 남성의 별로 봅니다. 목성과 토성은 이제 남성, 여성으로 안 보고 그냥 중장년, 노년으로 그냥 본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구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성은 남성의 별로 보도 될 것 같고요. 토성이 훨씬 여성의 별의 느낌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수성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남성의 별, 여성의 별로 놓을 수 없죠. 이건 그냥 그 소년기라고 하는 거죠. 소년기, 그냥 어린 시절, 유년기, 소년기의 느낌이 강한 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천의 명은 1930년 이후에 돼서야 그 점성학의 차트에 들어오기는 한 별이지만 현대 점성가들은 쓰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7년, 14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세대, 7년 동안 태어난 애들의 세대, 14년 동안 태어난 친구들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동질성들을 표면하는 형태로 좀 많이 이용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붙여놓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우리 사인으로 넘어가겠다는 예고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차트를 하나 그냥 거기다가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그 샘플 차트들 하면서 GPS 같은 거 제가 리딩 분류할 때 한다는 키워드로 GPS를 뽑으세요. Goal, Position, Subsequence라고 하는, Subconscious라고 하는 GPS를
한 단어로만 나열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확실히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뭐 나중에 이제 훨씬 익숙해지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처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키워드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박선 선생님 질문 네.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